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더 교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또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두 개의 전선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쟁의 대가 하면 보통 추상적인 숫자를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때로는 단 한 문장이 그 어떤 통계보다 더 큰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건 우리 아들이 목숨으로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한 러시아 어머니가 남긴 이 말에서 우리는 이 전쟁의 비극적인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비극의 구체적인 모습은 대체 어떤 걸까요? 자, 먼저 전쟁이 남긴 가장 깊고 아픈 상처,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23살 전차 지휘관 블라디미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가난이랑 일자리 없는 현실을 피해서 군대에 갔는데 결국 전쟁이 시작되고 1년 만에 목숨을 잃었어요. 가족이 받은 보상금이 약 4천 유로, 우리 돈으로 한 5, 600만 원 정도 될까요? 그의 어머니는 이 돈으로 뭘 했을까요? 낡은 집 단열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가 살아있는 건 우리 아들이 목숨으로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집은 따뜻해졌지만 그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지 않나요? 블라디미르의 이 비극은요, 결코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독립 언론 프로젝트인 미디어조나가 신원까지 확인한 러시아군 전사자만 해도 벌써 16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실제 사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죠. 이게 바로 이 전쟁의 진짜 규모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희생이 계속되니까 크렘린이 공들여서 만들어온 모든 게 정상이다라는 그럴듯한 외관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선전과 현실의 괴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푸틴은 이 전쟁을 뭐라고 불렀죠? 바로 단기 특별 군사 작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단기 작전이 이제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영웅적이면서도 가장 참혹했던 전쟁,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1418일이라는 기간마저 넘어서 버렸습니다. 크렘린이 말하는 시간과 현실 세계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크렘린은 슈퍼무기에 대한 선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두고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자신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선전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무정 미사일은 키우 상공에서 미국산 패트리엇 시스템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격추됐습니다. 그러자 정권의 분노는 적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내부로 향했습니다. 이 미사일을 개발한 자국의 과학자들을 반역죄로 체포한 겁니다. 심지어 일부는 감옥에서 목숨까지 잃었어요. 실패의 책임을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떠넘긴 거죠. 전쟁은 경제에도 당연히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정유시설이 파괴되면서 석유 수출이 무려 30%나 급감했고요. 국가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부 펀드도 올해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자본시장 접근도 막혀서 돈을 빌릴 데도 없죠. 그럼 남은 방법은 뭘까요? 돈을 찍어내는 것뿐인데 이건 뭐 초인플레이션이라는 시한폭탄을 떠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쟁은 길어지고 경제는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이 체제는 왜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이제부터 러시아 사위를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둥, 바로 공포의 구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만약 군인이 탈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15년의 징역형, 아주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탈영병은 이걸 느린 죽음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예요. 게오르기 아발란이라는 남성은 실제로 탈영했다가 붙잡혀서 지하실에서 전기 충격기로 고문을 당한 끝에 겨우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정권이 이탈을 막는 방식인 거죠. 전직 교정 분석가인 안나 카르트니코바는 이 시스템이 소비에트 굴라크 시절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국가 통제의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도구, 바로 러시아 교도소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죠. 교도소 내부 상황은 정말 처참합니다. 침대가 모자라서 수감자들이 교대로 잠을 자야 하고요. 음식은 굴라크 시대에나 쓰던 발란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의약품이요? 대부분 전쟁터로 보내져서 턱없이 부족하죠.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다 보니까 10만 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차라리 전쟁터로 가는 걸 탈출구라고 여겼을 정도입니다. 이런 잔혹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아주 깊고 어두운 과거로 이어져 있죠. 바로 소비에트 시절 KGB의 유령이 오늘날 푸틴의 러시아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그 메아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푸틴의 배경입니다. 그는 전직 KGB 요원이었고 권력을 잡자마자 옛 KGB 동료들을 권력의 중심으로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 결과 러시아는 정치, 행정, 군대까지 정보기관 출신들이 완전히 장악한 말 그대로 비밀 경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KGB의 그 옛날 감시 방식이요? 이제는 첨단 기술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스니퍼라고 불리는 감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모든 통신사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보내는 모든 이메일, 메시지,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가로채서 FSB, 즉 연방보안국 서버에 그대로 저장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친구한테 농담으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보낸 메시지 하나까지도 국가 감시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완벽한 디지털 통제가 현실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촘촘한 통제 시스템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이들이 마주해야 했던 그 운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주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2006년 리트비넨코 독살 사건, 2015년 넴초프 암살, 그리고 2024년 나발니의 의문사까지 푸틴의 반대자들은 정말 조직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제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협은 더 이상 유명 정치인이나 활동가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가 억압의 칼날은 이제 평범한 시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야권 정치인 일리야 야신의 말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오늘날의 정치범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신도 가로세로 2m짜리 독방에 갇히는 고초를 겪었는데 이게 이제는 아주 흔한 고문 방식이 되었다고 해요. 결국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그 공포 자체가 사회를 지배하는 무기가 된 겁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간 한 병사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사회 곳곳에 스며든 감시와 통제, 그리고 반대하는 이들의 비극적인 운명까지. 오늘 우리는 푸틴의 러시아가 어떻게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그 단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처럼 공포 위에 세워진 국가에서 희망은 과연 어디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